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라는 책이고요. 부제로는 아직도 주식을 감으로 하는가? 베팅이 아닌 투자를 해라 입니다. 지은이는 김훈 님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잠시 하자면 직장생활 5년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초기 자본 400만원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16년간 사업하면서 투자 유치, 기업 분석, M&A 등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주가가 비싼지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건가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인들이 주식을 하는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을 투기로 하는 유형입니다. 투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신도 없이 유행만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3.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 확신도 없이 유행만 바라고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형태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확신도 없이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도 투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회사가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원칙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으면 왜 하락을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다시 오르겠지 하는 예측만으로 주식을 산다면 그건 투기입니다. 투기와 비슷한 말이 영어로 또 있습니다. 바로 베팅입니다. 카지노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돈을 걸죠. 확신도 없이 유행만 바라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한 행위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주식 투기이고 베팅이며 도박입니다. 주식 트레이딩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주식, 채권 따위를 단기간 내에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트레이딩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주식 트레이딩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합니다. 일반인들은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에서 더 인정받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주식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파는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는 힘듭니다. 적게 벌고 크게 잃는 이들이 바로 이런 유행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식을 투기나 베팅,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투자라는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배울 것이고 어떻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자신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에 투자하면서 난 이 주식을 평생 팔지 않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잘 아는 기업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는 그 기업과 사업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받은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받은 날 투자자분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이제부터 작은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분이나 좋은 회사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게 바로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요? 주식을 사려면 먼저 내가 투자할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의 가격이 쌀 때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기업의 실적이 뛰어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며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가치 투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가치 투자란 기업의 가치와 실적을 분석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내서 그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가치만큼 가격이 반영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업이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성장성이 빠르고 앞으로도 성장성에 확신이 들어서 미래 기업 가치가 커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성장 투자, 성장주 투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는 이미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실적이나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싸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투자 방법을 말하고, 성장 투자는 회사가 아직은 실적이나 이익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오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계속 지켜봅니다.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 기업의 내재적 기업 가치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고,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참고 기다렸다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하락할 때 사면 됩니다.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미래 성장성이 좋다는 확신이 들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업이나 해당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성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바로 그 기업의 매출입니다. 순이익이 적자라고 해도 그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미래 성장성이 좋다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주가가 만들어낸 차트를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경제방송에서도 주로 차트만 보고 설명을 하는데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언젠가는 파는 날이 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은 내가 이 회사의 주주로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복리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회사를 잘 골라서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을 파는 기준이 단지 주가가 올랐거나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몇 가지 매도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배터리 시장도 커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터리 소재나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 전망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해당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력이 좋지 않거나 그 회사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는 다른 회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기업 가치만큼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꼭 주식을 팔아야 하기보다는 생각했던 목표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갔으니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키워드에 대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공부하고 분석해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주가가 $30였고 시가총액은 $30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해준 것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30억 라면 1200원 환율로 계산했을 때 3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할 때 정해놓은 목표 주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들고 이쪽 산업이 앞으로 이만큼 커질 것이고 라고 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현재 30억 달러이지만 짧으면 3년, 길면 5년 내에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가 됐다는 의미는 이 회사의 주가가 30달러에서 적어도 3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됐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 회사의 주가가 3년 뒤에 100달러가 됐다면 앞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과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많아져서 더 이상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매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처럼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종목이 10종목이라면 경기에 민감한 종목은 50% 정도 매도하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종목은 30% 정도만 매도해서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의 절반 정도를 안전자산에 투자해 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가가 30% 가장 하락했다고 했고 내가 투자한 안전자산은 30% 올랐다면 결과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오면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자산을 다시 주식자산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주식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자.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는 기업의 주식 유형을 구분할 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이 6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유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성장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성장주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고성장주였지만 회사가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해당 산업이 과거와 다르게 침체기에 빠져서 이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성장의 탄력을 잃는 경우가 저성장주에 해당합니다. 저성장주의 특징은 주식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또 크게 내리지도 않습니다. 주가가 항상 완만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배당금을 넉넉하게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AT&T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5G 시대가 오면 통신 인프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거 주가 흐름은 확실히 저성장주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 주가 지수를 모아놓은 인덱스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전체 주가 흐름을 알 수 있는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오렌지색이 AT&T의 그래프입니다. 과거 주가 변동폭을 보면 AT&T가 S&P 500 지수보다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최근 코로나로 인한 주가 하락 때도 AT&T는 S&P 500보다 하락폭이 더 작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주의 특징은 시장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도 방어를 더 잘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우량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우량주는 주가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면 연평균 10에서 12%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알만한 대기업이 대형 우량주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나 P&G 같은 회사가 대형 우량주입니다. 대형 우량주 역시 저성장주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이고 오렌지색이 코카콜라, 보라색이 P&G의 주가 변화 그래프입니다. 과거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두 기업 모두 S&P 500 지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형 우량주는 저성장주와는 다른 패턴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고성장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장주는 연 20, 30%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는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했을 경우 10루타에서 40루타의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루타는 10배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성장주는 이 기업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를 파악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고성장주의 특징은 매출 성장성이 높아도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는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성이 커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위험성도 높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생기업은 성장성이 높아도 자금이 부족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경기순환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순환주의 특징은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순환주의 실적과 주가도 같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 침체기가 때는 이 종목들의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거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경기순환주는 소비와 경기에 민감한 항공, 자동차, 호텔과 같은 산업군들이 속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도 바꾸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항공기나 호텔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경기순환주의 특징은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는 시점에 주가 상승폭이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하락한 종목들 중 항공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코로나 때 주가 하락폭이 S&P 500 시장 평균보다 큽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라색이 보잉, 오렌지색이 델타항공입니다. 이렇게 경기순환주들은 이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지만 경기 침체기에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투자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생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은 바닥을 찍은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회생주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위기까지 간 기업들 중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하거나 주식 초보들은 이런 회생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순환주들이 침체된 경기를 버티지 못하면 파산 위기까지 오게 되고 회생주의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주에 투자할 때는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자금 동원 능력은 있는지, 현금 보유액은 얼마나 되는지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자산주입니다. 자산주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아주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상장주였던 맥도날드는 전국에 보유한 수천 개의 매장 덕분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경우는 여러 유형을 거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장성이 큰 고성장주로 주목받았고 규모가 커지고 작업력이 강해지면서 대형 우량주로 안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 영화, 만화 등 엄청난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자산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형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빠른 성장을 하던 고성장주였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면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가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못 버틴 기업은 파산 위기까지 가면서 회생주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투자한다면 회사를 분석할 때 판단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 주식 용어부터 개념 접기. 이번에는 기초 주식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 주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템을 찾다가 치킨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름은 미주부 치킨집으로 정했습니다. 미주부는 치킨집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법인 설립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법무사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회사명은 뭐로 하실 건가요? 자본금은 얼마로 하실 거예요? 회사명은 미주부 치킨집으로 하고 자본금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1억 원으로 합니다. 그럼 법무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식 액면가는 얼마로 하실 건가요? 미주부는 액면가가 뭔지 몰라서 법무사에게 액면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액면가란 주식 한 주의 가격을 말합니다. 원하신 대로 정하시면 돼요 라고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미주부는 주식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주부 치킨집은 자본금 1억 원에 주식은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미주부 치킨집은 주식을 총 몇 주를 발행해야 할까요? 주식회사는 한마디로 주식을 발행해서 만든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1억 원에 액면가가 500원이라면 1억 원 나누기 500원은 2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을 20만 주 발행해야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 2억 원의 회사를 설립하고 액면가는 똑같이 500원으로 한다면 주식을 몇 주 발행해야 할까요? 2억 원 나누기 500원은 40만, 즉 40만 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주부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체인점도 100개까지 확장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할 때 한 주당 주식 가격은 2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주부 치킨집이 자본금 1억 원에 주식을 20만 주 발행했고 한 주 2만 원에 상장했다면 2만 원 곱하기 20만 주는 40억 원이 나옵니다. 미주부 치킨집의 시가총액은 40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주부는 자본금 1억 원으로 창업해서 시가총액 40억 원짜리 기업으로 상장시킨 것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기업이 얼마짜리 회사인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시가총액은 주식 한 주당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입니다. 다음으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식 차트를 볼 때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봉과 음봉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식 투자를 볼 때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기둥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봉은 그날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표기합니다. 빨간색 기둥 아랫부분이 시가이고 빨간색 기둥 윗부분이 종가입니다. 빨간색 기둥 위아래로 꼬리가 달린 게 보이는데 이 꼬리의 의미는 그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한 최대폭입니다. 맨 아래 꼬리는 그날 주가가 내려갔던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윗꼬리는 그날 주가가 최고 상승한 최고가를 의미합니다. 음봉은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됩니다. 음봉은 양봉과 반대로 시가가 파란색 기둥 윗부분입니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가는 파란색 기둥 아랫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그날 주가의 최대 상승폭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양봉이 초록색이고 음봉은 빨간색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봉과 음봉의 색깔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란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보통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평균값을 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 주가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주가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각각의 기간별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식을 단기로 매매하는 트레이딩을 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식 트레이딩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그냥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경제방송에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며 매수 시점이라고 하고 또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밑으로 하락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며 매도 시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들도 모두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닌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몇 년 뒤에 지금보다 몇 배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했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은 내가 유명하다고 생각한 기업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ETF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해서 분야별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ETF는 ARK 인베스트 자산운용사의 ETF들입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ARK 인베스트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으니 ARK 인베스트 자산운용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혁신이 성장의 열쇠다 라는 슬로건으로 파괴적인 혁신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자산운용사입니다. ARK 인베스트 자산운용사의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7가지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자율주행, 3D 프린팅, 유전자 연구, 핀테크, 로봇공학,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ARK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ETF들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의 3년 수익률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S&P 500 지수를 크게 이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ARK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5개 ETF의 1년 주가 변화 그래프를 보면 5개 ETF가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 ETF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ARK 인베스트 자산운용사의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ARK ETF는 혁신을 주제로 광범위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기술혁신 주제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테슬라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기업인 스퀘어, 유전자 치료기술 개발하는 기업인 인비테 등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ARK ETF가 보유하는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참고하세요. ARKQ ETF는 자동화 기술 및 로보틱스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에너지 저장과 우주 산업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10개 보유 종목입니다. 테슬라나 구글같이 우리에게 낯익은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ARKW는 차세대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빅데이터, IoT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ARK 인베스트의 여러 ETF에서 다양하게 보유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각 ETF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는지를 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RKG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관련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불치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에 강한 가축이나 해충에 강한 식물을 개량하는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기업들을 직접 분석해도 좋습니다. ARKF는 새롭게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프린트 ETF는 3D 프린트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 제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3D 프린터로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가 올 테니까요. IZRL ETF는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금까지 ARK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ETF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ETF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LIT라는 ETF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글로벌 X입니다. 수수료는 다른 ETF와 비교해서 조금 비싼 0.75%입니다. 가장 보유 비중이 큰 기업은 알버말 코퍼레이션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공급하는 리튬의 최대 공급업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 BYD, LG화학, 리튬 광산을 소유한 간팽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와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는 SKYY ETF도 있고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하는 BOTZ라는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SMH라는 ETF도 있습니다. 소개한 ETF들은 직접 etfdb.com에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서 미국 주식으로 월세 받기. 먼저 배당금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년에 1,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이익 1,000억 원에서 500억 원, 즉 순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고 결정했다면 배당금 500억 원에서 총 발행 주식 수를 나누면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이 1억 주라고 가정하면 당기 순이익 1,000억 원 나누기 발행 주식 수 1억 주는 1,000원입니다. 즉 주당 순이익은 1,000원이 되고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주는 것이니 EPS인 1,000원의 50%, 즉 주당 배당금은 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고 주당 배당금은 500원을 지급한다면 순이익이 50%를 배당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은 50%입니다. 간혹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배당 성향이 200%라고 한다면 1년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인데 주주 배당금은 2,000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보다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돈은 회사에 남아있는 돈으로 주는 것이니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당률에 대해 헷갈려하는 주식 초보자분이 있습니다.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곱하기 100은 배당률.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달러인데 연간 배당금이 7달러라고 가정하면 배당률은 7%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10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했다면 배당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달러 나누기 80달러 곱하기 100은 8.75%. 즉 기업이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량 기업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주식을 사는 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주주 배당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사고 팔면서 차익으로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높은 배당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80% 이상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분기 배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월세처럼 배당금을 주는 월배당 지급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은행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넉넉히 주고 주가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엔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는 말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은 오랜 기간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신뢰를 쌓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배당에 인색한 기업보다 기업 이미지가 좋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높은 초기 기업들은 주주 배당금보다는 기업의 발전에 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 배당률이 몇 프로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Seeking Alpha 사이트에서 코카콜라의 티커인 KO를 입력하고 디바이던스 메뉴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디바이던드 yield 항목에 3.15%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가 바로 배당률입니다. 그 다음 annual payout, 즉 연간 주당 배당금은 1.64달러라는 의미입니다. payout ratio는 배당 성향을 의미합니다. 코카콜라의 배당 성향은 86.54%이기 때문에 회사가 번 돈의 86.54%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57%이고 배당 성장은 무려 58년 동안이나 한 번도 깎지 않고 올려줬습니다. EX dividend date는 바로 배당락일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payout date, 즉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vidend frequency 부분에 quarterly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배당 주기가 분기 배당이라는 의미입니다. dividend cross 메뉴를 클릭해서 코카콜라의 배당 성장률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1990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2010년에 주당 배당금을 0.8달러 정도 지급했고 2020년 주당 배당금은 1.64달러입니다. 10년 만에 배당금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10년 만에 월세를 2배로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오랜 동안 배당금을 올려주는 기업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큰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이면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당금 성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미국에서는 50년간 배당금을 연속으로 올려준 기업을 배당 킹으로 분류하고 25년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준 기업을 배당 귀족으로 분류합니다.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기업이라면 오랜 동안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payout ratio, 즉 배당 성향을 확인합니다.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주주에게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면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가의 성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고 주가의 성장성이 작더라도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배당률이 좀 낮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장성이 높은 섹터의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순이익을 나눠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컨텐츠 개발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연간 목표 수익률과 목표 배당 수익 전략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